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기사 1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제는 조금 그래도 좀 평이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네, 뭐 시퀀스나 이제 좀 이제 도면 배선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약간 좀 특이했고 이제 다른 부분은 좀 11년도 문제는 좀 평이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고요. 뭐 말로 되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좀 훑고 넘어가고 이제 계산 문제나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네, 뭐 이차측을 개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기 때에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뭐 고전압이 위기가 된다. 뭐 그래서 뭐 단락시키고 뭐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삼상 이제 농용하고 건선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쓴다, 뭐 이제 기동법 옆에 뭐 친절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요. 뭐 다른 문제에서는 기동법만 따로 쓰라는 문제도 있으니까는 좀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네. 그림과 같은 삼상 배전선이 있습니다. 네. 삼상 배전선이고요. 이제 요 그 문제를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구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고요. 하나는 전압 강화를 계산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손실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이제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 자, 그러니까 B점과 C점에서의 전압이 얼마냐?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일단 이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최초의 전압이 이제 3,300이라고는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3,300에서 이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을 빼줘야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이 나오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선로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항 성분도 있고, 그렇죠? 저항 성분도 있고, 리액턴스 성분도 있으니까 이때 이 그 배전선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의 값과 리액턴스에 대한 값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기억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 보시라고 전력 시간에 이제 했었던 거긴 한데 전압 강화, 삼상에서에 대한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 보내는 쪽에서의 전압하고 받는 쪽에서의 전압을 빼면 이제 걔가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삼상일 경우에 이 문제가 삼상이니까 삼상일 경우에 루트 3배의 i의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삼상일 경우에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걸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선에 흐르는 전류, 그렇죠? 네.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로의 저항값하고 리액턴스 값을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얘가 이제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8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이 0.0률이잖아요, 그렇죠? 0.8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얼마게요? 0.6이죠. 요거는 이제 뭐 워낙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를 많이 푸셨을 테니까는 특별히 뭐 설명을 안 할게요. 제곱 해가지고 그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아니고 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시면 이제 0.6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는 기본 개념이니까 이제 문제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이 또 복잡한 부분도 나오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0.8 대입하면은 0.6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푸시는 건데, 일단 이제 요 개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죠.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히호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하고 전압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류 법칙을 쓰는 거죠. 왜 쓰시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그림이 이건데 여기에 이제 50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50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 뭐예요?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렇죠? 그게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50이고 얘가 50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니까. 그렇죠? 100이 들어가서 50, 50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기억하시고 하나 더. 이 문제는 하나는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랑 또 하나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손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상이니까 손실 어떻게 구하세요? 3배의 I 자승의 R. 그렇죠? 리액턴스는 아니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열을 이제 우리가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손실은 삼상에 대한 손실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를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제 콘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콘덴서를 다는 이유는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요 콘덴서는 일단은 빼고 1번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1번. 1번. 네. 뭘 물어봤냐면 앞에 있는 조건들은 이제 뭐 요 그림에 다 이제 나와 있는 조건들이니까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림에 없는 게 임피던스가 킬로미터당 0.9, 리액턴스는 0.4. 그렇죠? 요거는 일단은 그림에는 없으니까는 저항이 0.9. 그렇죠? 0.9. 그렇죠? 킬로미터당. 그렇죠? 그리고 리액턴스는 얼마냐면 0.4. 그렇죠? 0.4. 요것도 킬로미터당. 그렇죠? 요것만 없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말로 어쩌고 저쩌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문제 보죠. 이 경우에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랑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B점에 대한 전압을 한번 먼저 구해 보죠. 그렇죠? B점에 대한 전압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B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전압 강화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공급되어지는 전압이 3,300이니까, 그렇죠? 처음에 공급되어지는 전압이 3,300이니까 거기에서 2kg만큼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발생한 전압 강화를 빼주면 걔가 B점에 대한 전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전압 강화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식을 썼었죠. 요 전압 강화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삼상이니까 루트 3배의 I의 R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류가 얼마예요? 루트 3에 곱하기 전류가 얼마게요? 5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말씀드렸죠. 얘가 50이고 얘가 50이니까 처음에 A에서 B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하면 10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큼의 전류가 A에서 B 사이에 흘렀고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해서 B점의 전압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전류는 1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저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저항은 0.9 그렇죠? 킬로미터당 그렇죠? 0.9인데 킬로미터당인데 A에서 B 사이의 구간은 몇 킬로냐면 2킬로죠. 그럼 이게 이제
그 2km 사이에 대한 전체 전압이 저항값이 되겠고 역률 얼마라고 했냐면 0.8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더하기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죠. 예, 리액턴스도 2km 사이에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면 0.4에 곱하기 2km니까 그렇죠? 곱하기 사인 세타가 0.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B점에 대한 전압가가 얼마냐면 이것만 따로 계산을 안 했네요. 예, 이건 따로 계산을 안 했는데 하여튼 뭐 A 값이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얼마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얼마가 나온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예. 요 얼마가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렇죠? 이걸 대입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967.45V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 가시죠? 이게 B점. 그럼 C점은 그럼 C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3300에서 뺄 필요는 없죠. 이미 이만큼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C점은 B점의 전압에서 4km만큼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전압 강화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B점에 대한 전압에서 뭐 E'이라고 해볼까요? 요 4km만큼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겠다. B점이 얼마였어요? 2967.45V였죠. 그러면 우리는 B점에 대한 전압은 아니까 요 4km 동안에 발생한 전압 강화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E'이라고 하고 식은 똑같죠. 요거랑 똑같아요. 삼상에 대한 전압 강화니까. 그러면 값만 쓰면 루트 3에 요때는 이제 전류가 얼마예요? 이제 50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으니까는 얼마만 남냐면 이제 50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50만 흐르는 거죠. 4km 동안은. 4km 동안은 50만 흐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항값은 이제 0.9로 똑같을 테니까 0.9에다가 몇 킬로예요? 킬로미터당 0.9니까 4. 그렇죠? 에다가 마찬가지로 역률은 0.8. 더하기 밑에도 0.4에 얘도 4kg죠. 곱하기 사인은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여기다가 쇽 넣으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산값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걸 참고하시고 어쨌거나 답이 이렇게 하시면 2634.9가 나온대요. 2634.9V 이렇게 된대요. 요거까지는 그냥 평이하죠. 전압 강화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킬로웨버 전류 법칙에 의해서 2km 상간에는 100A가 흐른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킬로미터당 저항값이니까 요거 킬로미터당 저항값, 리액턴스 값 구하시고 이제 역률 이렇게 구하시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콘덴서를 설치를 했어요. 콘덴서를 설치를 했다. 콘덴서를 설치했을 경우에 B점의 전압하고 C점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달렸어요. 이게 달렸어요. 콘덴서가 달렸어요. 그럼 콘덴서가 달렸을 경우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유효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무효분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조산기의 역할을 아시겠지만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무효분을 조정을 해서 역률을 개선을 하는 거지 유효분을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효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그 저항값하고 리액턴스 값,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역률하고 무효율, 사인 값이 이제 그 무효율이죠. 무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액턴스에 대한 값이죠. 그리고 무효분에 대한 값이에요. 걔가
요 콘덴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은 처음에 썼던 식이랑 똑같아요. 그 앞에 이제 뭐 그건 이제 빼고 일단 전압 강화. 여기 있는 전압 강화는 여기 있는 전압 강화 식은 요거 있죠. 예.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의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요 i하고 코사인을 곱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유효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 i하고 여기에 있는 요 사인을 곱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무효분에 대한 전류죠. 요게 이제 무효분에 대한 전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40A라고 하는 이 콘덴서 진상 전류를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 거냐면 유효분이 아니고 요 무효분에다 이제 고려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무효분에다가 요 IC라고 하면 요 IC라고 하는 콘덴서 진상 전류를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무효분에서 빼셔야죠. 왜 뺄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회로에서의 역률은 다 지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역률에 대한 그 부분은 무효 전류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는 요 무효 전류에 대한 부분은 지상에 대한 거죠. 지상. 그렇죠?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었냐면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리액턴스는 코일이죠. 콘덴서가 아니에요. 우리 전선에는 우리가 그 전선 자체에는 뭐 콘덴서를 걸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일에 대한 그 지상에 대한 성분을 품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었던 부분은 무효분에 대한 지상 성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콘덴서를 달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상에 대한 요 무효 전류를 고려를 해요. 따라서 얘는 지상이고 얘는 진상이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이제 그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유효분이에요. 전류가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무효분이죠. 왜냐하면 사인을 곱했으니까 무효율이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콘덴서를 달았을 경우에는 유효분이 아닌 무효분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 이 무효분 전류, 기존에 있던 무효분 전류에다가 새로 단 콘덴서의 전류를 어떻게 고려를 하냐면 서로 빼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지상이고 얘는 진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요 B점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됐었어요? B점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됐었냐면 B점에 대한 전압은 3300에서 전압 강화를 이제 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뺀 거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은 약간 그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요거 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하고 리액턴스를 그냥 아예 따로 빼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책에서 그렇게 했으니까는 루트 3에다가 저항에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리액턴스의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쓰죠. 요 식을 변경한 거 i를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유효분이고 요거는 이제 무효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콘덴서 요 40은 어디에다가 빼는 거냐면 여기에서 빼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3에다가 저항은 아까 0.8에 곱하기 2kg에 곱하기 100에 요거 그 키로요페 전류 법칙 100에
곱하기 0.8. 요거는 이제 앞에 거랑 다를 바 없죠. 근데 이제 무효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플러스 리액턴스는 0.4 0.9, 0.4. 네, 죄송해요. 0.9, 0.9, 0.4. 그렇죠? 0.9, 0.4. 예. 그러니까는 여기 2kg에다가 곱하기. 예.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요 I 사인 세타 한 거에서 저 콘덴서 전류만큼을 빼주셔야 되니까 여기다 가로를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가로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가로를. 그래서 원래는 100에 곱하기 사인 세타가 아니고 0.6인데 0.6인데 여기에서 빼야죠. 얼마를 빼는 거냐면 40을 빼는 거죠. 요게 이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를 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한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022.87이 나온대요. 3022.37.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조금 여러 번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C점. 콘덴서를 달았을 때 C점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B점에서의 전압에서, 그렇죠? B점에서의 전압에서 여기 이제 E'이라고 하면은 E'만큼 이제 빼는 거죠. 근데 이게 E'이 얼마라고 했냐면 3상이었으니까는 루트 3배에 I 아래 아니다. 요건 책처럼 써볼까요? 전류를 먼저 하고 I의 코사인 세타의 곱하기 R에 더하기 I의 사인 세타의 곱하기 리액턴스. 요거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기본식이 원래식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그렇죠? 요 초록색이 원래식이고 I를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I를 안으로 집어넣고 R을 이제 뒤로 그냥 뺀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요 콘덴서에 대한 값은 무효분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지상에 대한 전류니까 진상에 대한 전류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루트 3에다가 전류는 50A고, 그렇죠? 곱하기 코사인 0.8에 곱하기 0.9에 4kg 0.9, 0.4, 그렇죠? 더하기, 그렇죠? 요게 50 곱하기 0.6에 빼기 40 곱하기 0.4에 곱하기 4. 이게 요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요 전압 강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예. 그 계산한 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2801.17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좀 고려를 좀 해주세요. 콘덴서가 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좀 처음부터 요걸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콘덴서 설치 전에 손실하고 설치 후에 손실을 구하십시오. 네. 아까 3, 4일 경우에 손실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3배의 I 자승의 R. 그렇죠? 네. 근데 손실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겠죠. P 손실. 그냥 P라고 쓰면은 그냥 PA, B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PA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PB라고 쓰죠.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전류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100A가 흐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50A가 흐르니까 서로 이제 전류가 다르니까는 퉁쳐서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손실은 A, B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하고 그다음에 B, C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A 쪽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돼요? 3배의 전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 50 더해야죠. 킬로부페 전류 법칙. 얘는 100개 자승에 곱하기 0.9, 0.4였죠. 0.9 곱하기 2. 그렇죠? 더하기 B는 3배의 50의 제곱에 0.4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81,000W인데 단위가 전력 손실에 대한 단위는 주어지지 않아서 와트를 써도 되고 킬로와트로 써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81,000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단위가 너무 긴 거 싫어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셔서 81kW로 답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 조건에서 이 전력 손실이 전력 얼마인가라고 하고 단위를 뭐 킬로와트로 썼다면 꼭 이제 킬로와트라고 답을 하셔야 되고 와트로 나왔다면 꼭 와트로 쓰셔야죠. 와트로 나왔는데 킬로와트로 계산하시면은 채점하시는 분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치 후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그럼 이제 손실이 좀 이제 달라지겠죠. 전류가 달라지죠, 전류가. 콘덴서 설치 후의 손실은 마찬가지로 저 A하고 B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하고 이제 B에서 C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더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식도 똑같아요. 식도 3배의 I 자승의 R 3배의 I 자승의 R A B 그리고 저항도 달라질 거 없어요. 얘도 달라질 건 없어요. A 저항은 0.9에
0.9에 4kg.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다. 뭐 한 거죠? 0.9 네. 죄송해요. 여기 잘못 썼네. 예. 헷갈렸어요. 예. 지워버려야겠다. 0.4가 아니죠. 여기는 0.9에 4kg죠. 예. 어쩐지 쓰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0.9에 4kg. 그렇죠? 예. 저항에 대한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요것만. 저항에 대한 거니까. 틀릴 뻔했네. 예. 그래서 요거는 0.9에 4kg가 아니죠. 0.9에 2kg. 그렇죠? 예, 요 사이니까. 예, 0.9에 2kg. 요거는 0.9에 4kg.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항값은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전류가 문제, 전류가. 예. 전류값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랑 이제 B, C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값이 저 역률 때문에 요 콘덴서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IA는 어떻게 될까요? IA는 100A죠. 그렇죠? 100A가 흐르는데 요건 이제 피상분이니까 유효분, 무효분으로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0.8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유효분, 무효분 말씀드렸었죠? 0.8에 마이너스 J에 0.6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왜 마이너스 0.6이에요? 지상이라고 했죠. 지상. 느리죠. 예, 느린 거니까. 그리고 예, 얘는 빠르죠. 얘는 진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J에 플러스 J에 40만큼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는 100 곱하기 0.8이니까 80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J에 100 곱하기 0.6이니까 60인데 여기다가 40을 더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80에 80에 마이너스 J에 20. 그렇죠? 네.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82.46이 된대요. 얘는 82.46. 그럼 IB는 똑같죠? 좁으니까 IB는 이번엔 이제 100이 아니죠. 예, BC 사이니까는 요거는 50에 마찬가지로 0.8에 마이너스 J에 0.6에 빼기 플러스 J에 40. 그렇죠? 예. 그러면 58에 40 마이너스 5, 6에 30 더하기 J에 40이니까 요거는 40 플러스 J에 10. 그렇죠? 예.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41.23. 1.23.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82.46의 제곱 곱하기 0.9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여기는 3배에 41.23의 제곱 곱하기 0.9 곱하기 4를 하면 그럼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55,077W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뭐 문제에서 주어진 않았으니까 10배 3승 하셔가지고 킬로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와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요 콘덴서가 들어가서 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여기 뒤에 요 전류값이 얘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뭐 이제 그런 것들만 다시 좀 중요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 문제는 뭐 그림을 띄우지는 않겠고요. 뭐 워낙 뭐 이런 이제 계통에 대한 이제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변압기 표준 용량을 이제 선정하십시오. 예. 어떻게 구해요? TR 용량,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에다가 부등률에다가 역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얘가 이제 킬로와트일 때 이제 kVA로 바꾸고 싶어서 이제 역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역률이 없는 경우면, 얘가 이제 kVA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면 역률은 뭐 이제 뭐 계산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요거 먼저 한번 구해 보죠.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면 그림에 이제 나와 있어요. 부하 설비가 이제 50kW고 수용률은 이제 0.8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더하기. 그리고 이제 75가 있고요. 그 다음에 0.85죠. 더하기. 그리고 이제 65가 있고 부하가 수용률이 0.75.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거죠. 나누기 이제 부등률하고 역률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가로 위에 문제에서 가로 보시니까는 전체 부등률은 1.1, 역률은 80.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내는 문제고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은 173.3 kVA 이제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위에 이제 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 표에서는 2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나오는데 틀리면은 정말 섭섭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5번 문제 풀려면 요거 좀 지우고 그림 하나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5번 문제는 뭐 요것도 이제 뭐 간간히 나오죠. 이제 뭐 분기회로수 이제 구하시는 문제인데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뭐 조금씩 이제 응용이 돼서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죠?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서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다 풀 수 있도록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여기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고 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면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다 이제 각각의 표준 부하가 다르니까는 그리고 이제 진열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하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표준 부하가 얼마인지 보면 그 표를 보시니까 P라고 돼 있어요. P 있는 부분에 보시니까 제일 앞에 이제 공장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표준 부하가 얼마냐면 30VA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곱미터당 30VA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주택 옆에 쭉 따라가시면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그 옆에 뭐 있어요? 상점 있죠. 상점도 얼마냐면 30VA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Q가 있어요. P 밑에 Q 있고요. Q에 보시니까 복도, 계단, 그 다음에 세면장 쭉 따라가시면 얘는 표준 부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5VA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진열장은 어디 있냐면 C에 있죠. C에 보시면 주택, 아파트 그 밑에 이제 상점의 진열장은 이렇게 나오죠. 상점의 진열장은 폭 1m에 대해서 300VA다. 그렇죠? 요거죠. 요거는 300VA. 요거 이제 그냥 메타당이죠. 길이당. 그리고 그 C에 보시면 C 아까 처음에 주택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택 아파트 한 세대마다 표준 그 가산 부하가 얼마냐면 500에서 1000인데요. 그 문제를 보시면 문제 제일 처음에 그림에서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단 나오죠. 그 단 보시면
사용전압은 200으로 하고 룸 에어컨은 별도. 그다음 두 번째가 가산부하의 수가 표에 제시된 범위값 내에서 제일 큰 거를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당 얼마짜리 이제 가산을 하시는 거냐면 500에서 1000이긴 한데 제일 큰 거니까는 1000을 이제 가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쓰죠. 뭐 얘는 이제 별도로 계산하고. 얘가 이제 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220V 얘가 이제 전압이 220V라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220V면 룸 에어컨이 별도로 되는 경우는 이제 3kW 이상이면 이제 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별다른 말이 없었을 때에는 3kg 이상이면은 이제 별도로 하시고 얘처럼 조건이 용량이 상관없이 이제 뭐 별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별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됐네요. 조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네, 그냥 이제 분기 회로수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일단은 주택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주택에 대한 분기 회로수를 이제 구해 보면 분기 회로수의 기본식은 총 부하를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회로 용량이 220에다가 조건이 몇 암페어는 안 나왔나요? 그림에서 분기율 220으로 하고 쭉쭉쭉쭉쭉쭉 네, 안 나왔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한 회로 용량은 이제 330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330 왜 나온 거냐면 220에다가 15A를 해서 220V에 15A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15A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을 이제 요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왔지만 15A 분기 회로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총 부하가 얼마인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 부하가 얼마일까요? 이제 이거 면적인데 면적을 계산하시는 건데 또 이제 산수 나오죠. 산수. 지금 이제 보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이 되니까 요만큼은 빼셔야죠. 요만큼은 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한 걸 해보면 주택의 전체 면적은 얼마냐면 15 곱하기 요거 18에다가 14를 더하셔야죠. 그러면은 22. 그죠? 근데 거기서 얼마를 빼셔야 돼요? 요만큼 빼셔야죠. 얘는 4라고 했으니까는 4 곱하기 4만큼 빼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4 곱하기 4만큼은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하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30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산부하는 얼마라고 했냐면 1000. 그쵸. 세면장도 하셔야죠. 세면장이 상점하고 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쵸. 네. 애매하게 해놨네요. 예. 요것도 따로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주택 부분인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주택이고, 세면장이 걸쳐 있어서, 여기까지는 주택인 거고, 그리고 세면장을 하셔야 돼요. 세면장. 세면장이 주택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상점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세면장이 주택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욕조 부분만 할 거니까 그러면 세면장은 얼마냐면 4 곱하기 4에다가 5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이제 밑에 거를 더하면 요만큼이 되시는 거예요. 걔가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계산기를 누르시면 10500VA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상점 부분인데 상점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부터 하면은 11, 그렇죠? 3에다가 8이니까는 1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는 22에다가 빼기. 또 요만큼 또 빼야죠. 요만큼 또 빼야죠. 4 곱하기 4 하시고 곱하기. 얘도 이제 부하는 얼마였냐면 30. 거기에다가 얘는 뭐가 있어요? 진열장 더하기. 진열장은 8m당 300이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8m에다가 300.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상점 요 부분인데 여기 상점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면장 요거 이제 또 계산을 따로 하셔야죠. 상점에 있는 세면장. 마찬가지로 4 곱하기 5 이건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상점에 있는 부분은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9260 VA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따라서 총부하가 나왔죠. 총부하는 요거랑 이제 더하는 거니까 10500 더하기 9260을 얼마로 나누시는 거냐면 220에다가 15.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냐면 5.99가 나온대요. 근데 무조건 절상하는 거죠. 5.00001이 나와도 이제 절상을 하시는 거니까 요건 이제 총 6회로. 근데 아까 처음에 조건에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에어컨은 이제 별도로 쓴다. 그렇죠? 룸에어컨 한 개 있죠. 그럼 이제 한 회로를 더 추가를 하셔서 따라서 총 15A짜리를 몇 회로를 쓰시는 거냐면 7회로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제 책에 있는 풀이처럼 하긴 했는데 책에 있는 것처럼 안 하고요. 그냥 요거 세면장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계산해서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상점하고 주택은 따로 하시고 세면장은 그냥 여기가 8이고 4니까는 4 곱하기 8 하시고 5 하셔가지고 세면장만 따로 이제 별도로 해서 주택 더하기 상점 더하기 뭐 세면장 뭐 이렇게 하셔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래 똑같은 거니까. 네, 책에 있는 풀이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좀 여기서 잠깐 꼬였었는데 따로 하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6번 수조에다가 이제 물을 양수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펌프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떤 양수하는 펌프의 용량을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분당으로 나오니까는 6.12를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초당 나왔어요. 초당이니까는 9.8에 QH에 여유 있으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효율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죠. 있는 것들을 한번 더 대입을 해보면 10m 높이가 있다고 하죠. 10m 높이 있어요. 그리고 수조의 초당 1세제곱미터죠. 1세제곱미터. 그렇죠? 그리고 여유는 20%를 여유를 준다고 했으니까는 120%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실 때는 이제 1.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율은 펌프 효율이 70%, 0.7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168 나온대요. 168. 계산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고. 이게 이제 1번. 2번.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는 두 번째 줄
중간 이후로 보시니까 단상 변압기 2대를 부위 개선했대요. 그럼 부위 개선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 저희가 어떻게 구하시냐면 루트 3배 변압기 1대 용량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펌프 용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이제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변압기 요 용량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168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변압기 1대 용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세요? 따라서 변압기 1대 용량은 168을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했더니 96.99 역률은 이제 100%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원래 이제 요거 역률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100%니까는 그냥 KV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아니면 이제 역률을 따로 나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역률을 100으로 이제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전멸기 그림 기호 쭉 뭐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08번 측정한 값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3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G1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G2가 있고 이제 G3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저항 값이 아니고 이 사이에 대한 저항 값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대한 저항 값이 얼마냐면 얘는 30이었고 얘는 50이었고 얘는 40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G1, G2, G3에 대한 전체 합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30에다가 40에다가 50을 더하고 얘를 이제 2로 나눈 거죠. 그렇죠? 왜냐면 두 개씩 다 들어간 거잖아요. G1, G2가 30, G2, G3가 50. G3, G1이 40이니까는 다 두 번씩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반으로 쪼개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1, 2, 3를 그냥 합한 이제 순수한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였냐면 G3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넘기면 되잖아. 얘를. 근데 G1하고 G2가 얼마라고 했냐면 30이라고 했죠. 30이라고 했으니까는 2분의 1에다가 30 플러스 40에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30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이 2분의 1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30이 얼마가 되냐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30 플러스 40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60을 하시고 걔를 이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책의 풀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책이 아주 상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두 번씩 들어가서 이제 반으로 나눈 거니까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9번 문제 이제 보시면 네.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리죠. 수평면 조도를 이제 그리면 그림이 삐뚤어지네요.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고 광원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세타 값이고 사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는 저희가 R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H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A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의 조도를 구하죠. 그래서 무슨 조도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평면 조도죠. 얘가 이제 수평면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선 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바라보면 이제 수직면 조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수평면 조도를 구하십시오라고 한 거니까 수평면 조도를 한번 구해 보면 수평면 조도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법선 조도의 코사인 세타 값을 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법선 조도는 R 자승의 I의 광도에 여기다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수평면 조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에 보시면 값들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요거는 이제 900 광도가 900이고요. 900 한 달러고 그리고 높이가 3m고 그렇죠? 3m 그리고
요 세타 값이 이제 30도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요걸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900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렇죠? 900이라고 나온 거고, 코사인 세타도 나왔죠. 여기 30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R만 구하면 돼요. R만. 그럼 이제 R은 어떻게 구할까요? R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니까는 R분의 H죠. 그렇죠?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라고 놓을 수 있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얘가 이제 30도일 경우에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R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R은 어떻게 되세요? R은 이렇게 자리 바꾸면 하시면 되는 거죠. 코사인 30도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 못 외우시면 여기다 이제 코사인 30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세요. 근데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는 요거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보면 뒤집어지는 거니까는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2가 되죠. 2, 3, 6이니까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암산이 어디 갔어요? 네, 그렇죠. 2 루트 3. 따라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는 거죠. 2 루트 3의 전체 제곱분의 900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죠? 책에는 걔를 코사인을 또 얘를 이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차피 코사인 30도니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책에 있는 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어디 갔어요? 요거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보시면 요건 3이고 요게 2 루트 3이니까는 2 루트 3분의 3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굳이 뭐 예.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64.9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룩스.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아니어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요. 이제 시퀀스 문제입니다.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 시퀀스 문제에서는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뭐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쪽 시퀀스, 그러니까 이쪽 그 주회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y 델타 기둥에 대한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이제 콘덴서는 이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거고, 여기 이제 s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이제 y 결선을 의미를 하고, d라고 쓰여져 있는 건 이제 델타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양이 이제 y 델타에 대한 기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y 델타 기둥은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y가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선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보죠. 이제 위쪽은 이제 델타 결선이 이제 이루어져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Y 결선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텐데 그거를 이제 요쪽으로 이제 뺀 거예요. 이제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결선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가 이제 스타 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Y 결선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빼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아니죠.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얘가 이제 Y 델타 위에 부분을 맞고, Y 델타를 하는 건데 단자대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뽑아서 Y 결선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서 뽑아야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해가지고 이제 y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델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델타 결선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각 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R, S, T라고 하면 R하고 T상하고 하나로 묶어서 빼고, 그쵸? R하고 S상하고 묶어서 빼고, S하고 T상하고 이제 묶어서 빼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상을 서로 이제 묶어서 이제 결선을 하는 게 이제 델타 결선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가 얘가 R이고, 얘가 S고, 얘가 T죠. 그러면 R하고 S랑 묶고, S하고 T하고 묶고, T하고 R로 이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R이면 제일 안쪽이 이제 R이었어요. 그러면 R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S로 가야죠. 이렇게. 쭉 따라가서 S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T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T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R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Y델타 결선에 대한 이제 주회로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양하고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만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 Y 결선 이제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좀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이쪽 제어부 쪽은 무조건 단상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단상 220V에 대한 뭐 예전 이제 110V에 대한 전원을 이제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R상에서 하나 뽑고, 그리고 N상에서 하나 뽑았죠.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RS로 뽑으면 380만큼이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220V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계전기들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니까 한 선과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220V에 대한 전원을 이제 계전기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꼭 R상에서 뽑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죠. 어쨌건 무조건 단상을 뽑으면 단상에 대한 전원을 공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S상에서 뽑아도 상관없고 T상에서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거나 단상에 대한 전원을 공급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제 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빵꾸가 빵빵빵 이제 세 개가 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접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이 4번하고 5번은 어렵지 않아요. 4번하고 5번은 왜 어렵지 않냐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쓰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사이좋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접점을 이제 비워놨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터록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동시에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Y 델타 기둥 운전에 대한 시퀀스를 보고 있는데 Y 결선으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 결선으로 운전이 되어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Y로 기동이 되면 기동 전류가 3분의 1만큼 주니까 기계에 이제 부담이 덜 하게끔 기동을 하고, 추후에 얘가 이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전전압을 걸어서 이제 운전을 하겠다. 그게 이제 Y 델타 그 기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니까. 그러려면 Y하고 델타가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델타하고 Y가 기동하고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냐면 인터록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직렬로 연결하는 게 인터록에 대한 개념이 이제 되는 거죠. 시퀀스에서는. 그래서 상대방의 비접점을,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직렬로 연결하는 게 인터록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럼 자기유지는 어떻게 연결하게요? 자기유지는 자기 거를 병렬로 A 접점으로 연결하는 게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요것처럼. 그렇죠? 이게 자기잖아요. 자기에 대한 접점을 기동 버튼과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그때는 A 접점을 사용한다. 걔가 뭐냐면 얘가 이제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요 4번하고 5번에 들어간 접점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이니까 4번은 상대방이 뭐예요? S죠. 그러니까는 88S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뭐 가로로 그리나 세로로 그리나. 5번은 세로로 그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88 D에 대한 이제 비접점을 이제 갖다가 쓰는 거죠. 기호는 여기에 비접점이라고 해서 발을 씌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또 괜히 이렇게 했다가 혼동하실까 봐. 접점에 대한 명칭은 문제에서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보기에서 주어진 거를 가지고 유추해 가지고 기호를 쓰시면 돼요. 어차피 A 접점하고 B 접점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하고 이제 5번까지 됐는데 3번이 뭐냐라는 게 조금 문제였어요. 3번에 대한 접점이 무엇이 들어갈까요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요 타이머 1에 대한 접점을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타이머가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기 TM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1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여기에 TM이라고 하는 타이머는 Y델타 기동하기 위한, Y델타 운전을 하기 위한 타이머죠. 그래서 처음에 Y로 기동을 했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델타로 넘겨주기 위한 타이머가 이제 TM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면 여기에 나오는 T1은 뭐냐면 이 타이머는 하루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그 전동기를 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T1에 대한 이제 역할인 거죠.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 결선도는 수동 및 자동하고 가로 해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 중 설정한 시간 동안만 운전한다. 그게 T1이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운전하기 위한 타이머가 T1인데 그 타이머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소위 말하는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는 것을 모양이 해바라기 꽃처럼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시계가 있고 그 시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어떤 뭐 스위치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바라기 타이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킨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바라기 타이머가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둘레에 있는 스위치 같은 거를 이제 하나당 보통 15분인데 제끼죠. 그러면은 그 제껴진 그 시간만큼 이제 점등이 되는 접점이 유지가 되는 그런 타이머가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바라기 타이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접점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3번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타이머에 대한 A 접점을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A 접점이니까는 접점이 붙어 있지 않다가 내가 이 해바라기 타이머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설정된 시간 동안만 접점이 동작을 해서 전동기가 운전을 하는 그런 타이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전광판 같은 데에서 그 보시는 그런 그 계전기 있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그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날이 밝아지면은 전광판이 꺼지는 걸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를 이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점등이 되게끔 하겠다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점등이 되고 이제 소등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는 이 T1에 대한 A 접점을 사용하시고 4번하고 5번은 상대방에 대한 이제 B 접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보면 얘가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 1번하고 2번 부분에 누락된 회로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1번하고 2번에 누락된 부분, 주회로 부분 완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3, 4, 5에 대한 미완성 부분의 접점을 그리고 접점 기호를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 4, 5번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가로 3번은 그 접점이 뭐냐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죠. 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는 뭐냐면 한시니까 한시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말을 바꾸면은 시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한폭탄 이런 거 많이 이제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시한폭탄이 뭐냐면 설정된 시간 이후에 터지는 게 시한폭탄이죠. 한시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내가 설정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동작하는 게 이제 한시 접점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볼록한 이런 접점이 내가 설정한 시간 동안만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동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접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복귀는 즉시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복귀하는. 만약 한시 동작, 한시 복귀가 되려면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를 뭐
뭐 이렇게 시침, 뭐 분침 뭐 그런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있으면은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예.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한시 동작, 예. 순시 복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3번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타임 차트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이 타임 차트를 이제 완성을 하려면, 이 타임 차트라는 것을 완성을 하려면 아까 앞에 나왔던 시퀀스 회로도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타임 차트를 완성을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에는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시퀀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Y 결선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한 거. 런은 이제 운전하고 있다.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88M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접촉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MCCB가 이제 EOCR을 통해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88M이 있죠. 그래서 그게 먼저 붙어야지 Y도 되고 델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타임 차트를 한번 완성을 해보면. 계속 말하자면 그거예요. 처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일정 시간 동안 이제 Y로 기동이 되고, 그리고 그 TM이라고 하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델타로 이제 운전이 되는 거니까, 오늘 딱 눌렀을 경우에 이 88M이라고 하는 건 메인이니까 전동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거니까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 88M은 계속 여자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Y델타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온 버튼을 누르면 88M이 여자가 되면서, 그리고 88S, 이게 이제 Y죠. 예. Y델타로 쭉 기동을 하죠. 예. 언제까지? 예. 타이머, TM이라고 하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 예. 그러면 걔가 T3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Y결선으로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 Y결선으로 기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델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전동기가 정지하기 전까지는 델타로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전동기가 어떻게 회전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전원을 투입해서 오프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끌 때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타임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Y델타 기동은 뭐 워낙 잘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11번.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일까요? 콘덴서를 설치했대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런 건데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보니까 500짜리래요. 500 VA. 500짜리고, 그리고 역률은 0.8이고요. 그리고 이제 콘덴서를 달아서 150만큼 이제 물 전력을 이제 없앤 거죠. 그때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일까요?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그럼 이제 요 빨간색이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150만큼 이제 원래는 이제 전부하가 다 걸리면 이제 500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얘가 500이니까 유효분은 성분이 얼마냐면은 58에 40이니까 400이죠. 그래서 400만큼의 유효 전력이 이제 500만큼의 변압기에 걸리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역률이 개선이 되면 500을 다 안 걸어도 400만큼 부하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변압기 요 빨간색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근데 밑변은 400인 건 알았죠. 그럼 높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500이래요. 얘는 400이고,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300이죠.
KVA야.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150이니까 얘도 150인 거죠. 그럼 빨간색은 얼마라는 거예요? 400의 제곱 150의 제곱에서 루트 씌운 것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3, 4, 5잖아요. 그렇죠? 6, 8, 10. 만약에 얘를 식으로 쓰시려면 얘가 150이 나오는 거를 식으로 얘가 300이 나오는 거를 식으로 쓰시려면 500에다가 얘가 0.8이니까 얘가 0.6인 건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안 해도 저희는 이제 좀 알 수 있죠. 풀이 과정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400에다가 제곱에다가 150 제곱한 거를 하면 얘가 뭐 427.2 이렇게 나온다고 한대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좀 지우고요. 저쪽 거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나왔는데요. 처음 나와서 되게 당황스럽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요게 동작을 하는 건데 RL이 동작을 하는 건데 RL이 동작하려면 요 X가 여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 X가 여자가 되려면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렇게 흘러야죠. 신호는. 근데 신호가 원래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이오드 회로 그냥 완성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것은 이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면 신호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신호가 가잖아요. 그럼 신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못 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야 돼요. 이쪽 베이스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신호가 흐르면 안 되죠. 그럼 신호가 이쪽으로 안 흐르게 하려면 신호를 어느 쪽으로 빼야 되는 거냐면 앞쪽으로 빼야 돼요. 이쪽으로 빼야 돼, 이쪽으로.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야 신호가 일로 안 가죠. 그러면 신호가 일로 안 가니까는 얘가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얘를 빼고 싶은데 얘를 빼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요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 B, C가 누르면 A 하나만 눌러볼게요. A 하나만 눌러보면 얘를 딱 눌렀어요. 그럼 신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일로 이렇게 흐르죠. 베이스가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흐르니까는 이렇게 신호가 흐르고요. 또 하나는 쭉 가다가 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흘러야 되는데 하나만 동작하면 신호가 밑으로 못 빠지잖아요. 적어도 두 개, 그러니까는 A라는 스위치 하나는 똑같은 쪽으로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쪽으로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하나만 누르면 안 되고 적어도 두 개는 눌러야지 뭐 이렇게 둘 중에 뭐 하나가 불이 들어와서 슉 전류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B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B를 한번 해보면 B가 이쪽으로 하나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신호가 가고 이렇게 하나 신호가 가니까 만약에 A, B를 누르면 신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신호가 이렇게 해서 빠지니까 이쪽으로는 신호가 안 흐르니까는 얘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누르면 안 되고 무조건 두 개는 눌러야 되겠다. 그게 이런 이제 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식을 그리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제가 표는 안 했으니까는 그냥 진리표를 완성을 하고 나왔어요. 진리표를 완성을 하고 나왔는데, A, B, C.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냐면, 세 개니까는 총 이제 8개여서 8개를 이제 그리시는 거죠. 8개를 그리는 건데,
그리는 방법은 이래요. 그리는 방법은 요거 이제 지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리는 방법은 이제 2의 3승만큼의 가지수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3개니까 2의 3승만큼 존재를 하시는 건데 처음에 A는 8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8개. 총 8가지 가지수가 있는 거고 처음에 A는 4개씩 8개를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숫자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예요. 신호가 있고 신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B는 어떻게 그리냐면 2개는 있고 2개는 아니 2개는 없고 2개는 있고 2개는 마지막은 하나씩. 그리는 그냥 요령이에요. 원래 뭐 이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하면 0, 1, 2, 3, 4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이제 그리세요. 이렇게. 만약에 2개면 얘는 3개니까 이렇게 그랬죠. 2개면 앞에 거 A 이거 빼면 되죠. 이거. 빼면은 이제 2개씩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2개가 눌렸을 때 동작 2개. 신호가 2개는 있어야지 출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신호가 2개인 거 보세요. 얘는 신호 없죠? 하나죠? 얘 2개네요. 그러면 출력 빠지고. 하나죠? 2개네요. 출력 빠지고. 2개니까 출력 빠지고. 2개 이상이니까 출력 빠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출력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13번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13번 넘어가고 14번도 뭐 그냥 뭐 읽어보시면 알죠. 내성 규정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15번은 여기다가 그림 아까 띄웠었는데 15번 보시면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뭐 이런 패턴들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오니까 얘가 접촉 전압이 2종은 25oh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3종에 대해서는 35ohm이래요. 가지고 지울게요. 15ohm이고 그리고 전동기에 105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를 만졌대요. 이렇게 쭉. 그때에 사람 인체에 걸리는 접촉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좀 간략하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냥 이런 거죠. 여기 105V가 걸려 있는 거고요. 얘는 25ohm이 있는 거고 얘는 35ohm이 있는 거죠. 그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 분배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20 플러스 30에 전압은 똑같은 거 올리는 거죠. 전체는 105V 하면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63V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16번은 이제 뭐 서집수기에 대한 거니까 표도 좀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는 17번 부하율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18번 마지막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18번 보시면 뭐 이런 건데 어떤 이제 축전지 용량이 나오면 다 저희는 이제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계단이 내려가는 형태인데 올라가는 형태나 내려가는 형태나 이제 식은 똑같아요. 식은 이제 왜 똑같아지는지를 보면 면적이니까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K1이고요. 여기가 I1이죠. 그럼 전체는 면적이 얼마냐면 K1 곱하기 I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을 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만큼 빼는 거죠. 요만큼 빼는 거잖아요. 얘는 얼마냐면 K2에 요 높이는 I1에서 I2를 뺀 거죠. I1에서 I2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은 K1의 I1의 마이너스 K2의 I1 마이너스 I2인데 요거 서로 바꾸면 뺀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50이고 얘가 40인데 두 개를 바꾸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식이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K1의 I1의 플러스 K2의
I2의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이제 보수율이 있겠죠. 뭐 L분의 1 전체.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자, 보수율은 0.8이겠죠 아마? 안나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0.8이고 0.8이고 K1은 1.2로 예, 그다음에 얘는 50이라고 했고 얘는 0.91 얘는 40이고 얘는 50이고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1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